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대구 미래자동차 엑스포에 지금 저는 현대자동차 부스관에서 친환경 아이오닉5 그리고 도시명 미래 비행기 UAM 그리고 넥소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손님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여러 부스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저에게 흥미로웠던 것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 되게 재밌겠다 하는 부분들만 조금 이제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은 오픈 전이에요. 10시부터 오픈인데 저는 조금 일찍 들어와서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은 촬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조금 오픈 전에 최대한 후다닥 찍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한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5군데 부스를 돌면서 여러분들과 잠깐만, 여기가 아니네, 저기는 테스트 중이네요. 4-5군데 돌면서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미래자동차의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사 시작 전에는 그냥 그런 친환경차 전시장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을 다룬 부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시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자율주행 기술들의 어떤 새로운 면모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재미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SL 코퍼레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SL이라는 여기 회사의 그 주된 제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램프류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봤던 신형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이런 램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쪽 SL 코퍼레이션에서 제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익숙하죠? 투싼의 그릴 라이팅, 제네시스 GV80에 들어가는 이런 헤드램프,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에게 가장 반가운 거는 이거죠. 파라메트릭스 픽셀 라이팅. 여기 있는 아이오닉5의 이 제품들도 여기서 직접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V6에 들어가는 충전구, 충전 포트, 그런 것들도 다 SL 코퍼레이션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점적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부분, 바로 아이오닉5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죠. 자,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이게 보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하면은 부서지면 이거 얼마일까? 수리 가격 굉장히 비싸게 나올 것 같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정확히 얼마 정도의 수리비가 나올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 여기 부스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은 요거는 완전 그 깡통 껍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기 안에 그냥 텅 비어 있고 여기 LED만 있는 거예요. 렌즈만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렌즈만. 그래서 이거 자체의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아이오닉5의 그 네모난 직선의 미학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런 모양으로 크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핵심적인 거는 요 렌즈인데, 이 렌즈가 사실 비싼 렌즈가 들어가거나 엄청나게 고사양의 스펙의 렌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알아봤더니 여기 안에 렌즈는 화각이 최대 64도 정도 되는 그런 렌즈가 들어가 있고, 핵심적인 메인 운영 칩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 도어 앞쪽에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뭐가 장착이 되어 있냐면은 64도의 최대 화각을, 우리 여기서 지금 보면 사이드 미러 조절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게 렌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대 화각에서 크롭을 한 상태의 화면을 보여주고 양쪽을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카메라는 100을 찍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60%의 영역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좌로 우로 앉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좌로 우로 이동하는 게 렌즈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60%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왼쪽으로 더 보여주고 오른쪽으로 더 보여주고 위로도 보여주고 아래도 보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렌즈 자체는 고사양의 스펙은 아니고 그냥 이제 비춰주는 방식의 용도로만 화각을 넓게 잡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안쪽에 메인 프로듀싱을 통해서 밤에도 어둡지 않게 잘 보여주고 눈부시지 않게 만들어주고,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비쳐도 역광이나 또 뒤에서 상향등을 켰을 때도 눈부시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 와서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리어 램프, 아이오닉의 상징,
이런 것들도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EV6 차지 포트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BMS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센서, 요런 이제 배터리 온도, 뭐 전압, 전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센서가 이제 배터리 쪽에 장착이 돼서 이 센서에서 들어오는 온도나 전압의 전류의 측정 값을 BMS 메인 ECU 칩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칩이 차량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제 BMS 관련 핵심 센서들도 여기 SL 코퍼레이션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여기 아이오닉5나 넥소 같은데 사람들이 와서 조금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이 오토 플러시 핸들이 지금 차량 운행이 되거나 잠기게 되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이제 들어간 상태가 되면은 소방관이 와서 안에 이제 운전자가 기절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자,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안 열려요. 왜냐면 안에서 잠금 장치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일반 차도 똑같습니다. 안에서 잠금 장치가 됐으면은 오토 플래시 핸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손잡이라도 문은 열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파손을 하고 안쪽에서 수동으로 열어야 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오토 플러시 핸들을 보면은 이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여나, 소방관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걸 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사고 났을 때 바깥에도 열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죠. 다른 오토플러시 핸들이 아닌 차도 안에서 잠금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열리지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소의 오토플러시 핸들을 납품하는 삼보 자동차 쪽에 가서 이거를 문의해 봤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삼보 모터스 그룹에 오면은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을 납품하는데, 여기 보면 오토 플러시 핸들을 이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넥소랑 거의 똑같죠. 근데 이거는 넥소에 들어간 것보다 한 단계 개량된 그런 오토 플러시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에는요 렌치 모드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오토 플러시 핸들이 들어가 있을 때도 만약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 장시간 동안 안쪽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기준의 시간 동안 그게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사고가 났을 시에도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게끔 하는 그런 렌치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조건에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이 되는지는 연구원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금 보여줬던 넥소 차량처럼 이게 이렇게 손으로도 열릴 수 있지만은 사고시나 유사시에 안쪽에서 잠금 장치가 있어도 이게 이제 열리게끔 해주는 그런 렌치 모드도 들어가 있다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일반 핸들, 오토 플러시 핸들이 아닌 일반 손잡이였을 때는 사실 사고 시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의나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핸들이 이제 오토 플러시 핸들로 손잡이가 들어가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럼 사고 났을 때 이 손잡이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이 오토 플러시 핸들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런 사고가 났을 때 바깥에도 열리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조금 요즘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이브라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만든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오픈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제가 보면서 되게 재밌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 생김새 한 번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2인승 초소형 자동차입니다. 약간 그 미니 스타일의 디자인을 좀 많이 모티브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실내에도 보면은 미니가 연상이 되죠. 네,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은 초소형 전기차 라인 중에는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지금 접이식 자전거가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자, 지금 팔 길이를 대면은 딱 제 어깨까지 와요. 앞좌석부터 제 어깨까지 오는 트렁크 공간입니다. 이런 초소형 전기차가 이 마이브라는 중소기업에서 제작이 되고 있다. 자, 안에도 한번 볼까요? 자, 안에도 보면은 세련됐어요. 계기판도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런 이제 뮤직비디오나 유튜브 같은 거를 이런 이제 컨텐츠들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큰 화면, 대형 화면이 적용이 되고 있고, 세련됐죠? 기어 노브도 다이얼 방식입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헤드룸도 높아요. 머리 공간도 높이 잘 나옵니다. 이 정도 디자인 대충 보고요. 제가 이 차량, 마이브 차량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저 앞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참고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차량 제작은 마이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했지만 출고 공장은 중국에서 전량 생산이 돼서 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신기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배터리가 있어요. 자, 이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거 배터리예요. 뺄 수 있어요. 배터리가 총 4개가 있죠. 1, 2, 3, 4. 자, 이 4개가 6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그런 탈착식 배터리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직접 이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체를 하냐? 가정에서 저 배터리를 들고 가서 충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배터리 차징 스테이션들이 곳곳에 마련이 되면 다 쓴 배터리를 여기서 이제 빼서 여기다 이제 넣어두고, 그리고 여기서 충전이 다 된 배터리를 다시 빼서 저기다 교체를 하는 거죠. 이건 거의 뭐 한 1분 이내에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메인 배터리는 한 100km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는 메인 배터리는 이 하단에 깔려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그 배터리는 고정식이에요.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km 플러스 탈착식, 교체식 배터리까지 추가를 하면은 총 16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를 합니다. 160km 주행 중에 60km 정도의 배터리는 운전자가 직접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의 굉장히 재미난 점은, 여기에 보면 이런 작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억스라고 돼 있죠. 억스. 제가 한번 누르면은 메인, 또 누르면 억스, 이렇게 바뀝니다. 메인은 현재 74%예요 74%. 그러니까 100km 주행이 가능한 하단에 깔린 리튬이온 배터리가 74%가 남았던 거고, 자, 억스로 바꾸면은 바뀌어. 안 바뀌니? 내가 잘못 누르나? 여기를 눌러야 되나? 갑자기 안 바뀌네. 억스. 자, 이렇게 억스로 바꾸는데 또 74%가 남아있어요. 억스는 제가 아까 뒤에서 설명드린 그 교체 배터리, 60km 주행이 가능한 교체 배터리에 74% 남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억스로 해놓으면은 메인 배터리는 사용 안 하고 그 교체용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 배터리 말고 난 메인 배터리 쓸래 하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또 제가 잘 못 누르는 거겠죠. 이거는 메인으로 하면은 이제부터는 메인 배터리에서 배터리를 땡겨 쓰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아이씨. 자, 그래서 이 차량은 만약에 하루 동안 이제 도시명 초소형 전기차니까 내가 하루에 출퇴근을 왕복 한 50km 정도 한다. 4-50km 정도. 갈 때 뭐 한 20, 올 때 한 20, 이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사실 메인 배터리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메인 배터리는 쓰지 않고 교체용 배터리만 사용을 하면서 갔다가 와서 이제 한 10% 정도 남으면은 이런 차지 스테이션에 가서 이걸 빼서 넣어놓고 다 된 걸 다시 꽂아서 쓰면은 그 다음날 또 바로바로 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좀 멀리 간다. 살짝 뭐 조금 외출, 주말에 외출, 너무 멀리는 아니지만 약간 차크닉 같은 거 살짝 하러 간다. 그럴 때는 메인 배터리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일에는 억스로만 사용을 하다가 좀 주말에는 메인 배터리도 같이 사용하는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그런 전기차 라이프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아주 재미난 부분입니다. 아쉬운 거는 아직 요 이제 충전 시스템, 요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설치가 된 곳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 교체형 배터리 차량을 운영하는 그런 법안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차는 일종의 컨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운행을 할 수 있다.
이 마이브에서 이런 차도 출시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출시되기 이전에 일단은 이런 법안이 개정이 돼야겠죠. 이런 법안이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의 초소형 전기차도 탈 수 있고, 또 이런 배터리 충전, 배터리팩 충전용 스테이션도 다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온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지금 필요 없다, 재미도 없네, 그러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지금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빨리 촬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많아지면 촬영이 힘들거든요. 제가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시장은 자율주행에 관한 그런 기술을 다룬 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시장보다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율주행을 다룬 부스 중에 제가 두 가지만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가장 크게 흥미롭게 다가왔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자, 자율주행 부분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런 이제 AVL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왜 제가 흥미로웠냐면요, 보통 자율주행 하면은 자율주행 기술들, 뭐 라이드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수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의 부스가 줄을 이룰 줄 알았는데, 자, 여기는요 어떤 거를 다루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차량인데, 자, 이 차량을 만드느냐? 아닙니다. 지금 AVL 오토매티드 드라이빙이라고 써 있는데, 이 자율주행 차를 완성차에서,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 뭐 테스트 주행 도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주행 테스트를 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도에 나와서 실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테스트 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주행을 하기는 아직 법안이 마련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실제 도로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도에서 실제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차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VL 전력 분석 및 하이브리드 계측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지금 여기가 핵심 장치예요. 그러니까 완성차 같은 데서 자율주행 차를 만들었을 때 실제 테스트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테스트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죠. 실제 도로와 같은 모니터. 이 모니터가 실제 테스트 주행을 하게 되면은 이 길을 실제로 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차축을, 자율주행의 기술을 핵심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모형을 그대로 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타이어 개념도 이렇게 4개의 타이어가 마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동그란 타이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바퀴 형상을 만들어서 이 지면에서는 울퉁불퉁한 길, 과속 방지터, 다양한 도로의 조건들을 여기서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이 실제로 자율주행 공도에 나갔을 때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도록 대신 측정을 해주는,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거 혹시 한번 작동해 볼 수 있나요? 아, 세팅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일찍 와서 작동 장면은 조금 시간이 뒤에 찍어서 바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이따가 찍는 거를 편집자님 붙여주세요. 우리 편집자님이 잘 붙여줄 거예요. 붙여주세요! 네,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 보신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만들어서 직접 다니지 않아도 이런 이제 업체를 통해서 실제 공도에서 얻을 수 있는 주행 데이터값, 자율주행의 테스트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의 어떤 모습이나 자율주행이 이렇게 왔다, 3단계다, 4단계다, 뭐 이런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런 아주 희소성 있는 이런 테스트 주행을 대신해주는 이런 장비들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프링 클라우드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것도 유니크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 최초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및 거래 플랫폼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율주행 차량들이 이제 뭐 완성차들도 있을 것이고 완성차가 아닌 LG U+ 같이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들만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 연구기관, 대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다루고 있죠. 자, 이 자율주행 시대를 가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관계망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곳에서는 이 자율주행의 데이터를 거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은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 먼 게 아니에요. 지금 2021년 올해죠. 올해 8월 국내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지금 정식 서비스는 내년 1분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몇 개월 안에 이 정식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출시는 1년 뒤에 22년에 2분기 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분기 때 정식 서비스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보단 자율주행 데이터 그리고 완성차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의 기술들 그런 데이터를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업체 서비스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제조사인데 저는 전라남도에서 도로주행을 하면서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도로주행을 하면서 그 전라남도에 있는 뭐 여수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쪽의 도심주행의 데이터 값을 무궁무진하게 얻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대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저는 또 차를 가지고 부산이나 서울에 가서 또 도로주행을 하면서 다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다 수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과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반적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들 입장 그리고 완성차 입장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도로 또 우리나라에도 전국의 도로 이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공유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나는 전라남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너는 부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전라남도 거 줄 테니까 너 부산 거 나한테 줘봐. 그래서 우리 같이 공유를 해서 전국을 다 누빌 수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우리가 같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협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도로들, 그쪽 도로들의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런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공유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도 다양한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수집도 하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업체들 간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서로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뭐 수수료로 수입을 내겠죠. 수수료로 수입을 낼 수도 있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직접 수집했던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공유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방금 좀 전에 보셨던 어떤 자율주행차를 대신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이런 이제 자율주행의 빅데이터를 서로 그렇게 공유할 수 있게 나온 플랫폼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도 유니크한 것 같고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내년에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22년에는 전 세계 글로벌 출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신기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눈여겨볼 것 같아요. 이런 발상의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정말 큰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사 이 스프링 클라우드 직접 자체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모으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시오라고 하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율주행 버스를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전 지역에 어디에서 운행이 될지는 지금 다 계획에 있고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도 여기 보면은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여수 엑스포 공원에서 이 관람차, 지금은 코끼리 열차가 다니는 코스인데 그 관람차 구간을 이 타시오 자율주행 버스가 그 부분을
좀 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시오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도로의 수많은 데이터 값을 이제 이 스프링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또 자체적으로 또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타시오는 앱이 지금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거를 운행하고 싶은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을 받아서 어느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 타시오 버스를 내가 타고 싶을 때는 미리 예약을 해서 이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앱을 작동을 하고 다운을 받고 예약을 해서 어떤 식으로 탑승이 가능한지 여기서도 직접 시연이 가능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앱을 확대한 화면인데 지금 여수 엑스포공원, 제가 설명드렸던 대구 수성 알파시티, 세종 신학 연구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근처에 가셔서 이걸 한번 타보고 싶다 하시면은 앱을 다운받으셔서 들어가서 출발 도착 확인을 하고 언제 어떻게 타게 될지 이런 것들도 앱을 해서 필요 부분은 결제 대충 한 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제를 해서 탑승을 하는 과정으로 현재 자율주행 버스도 실제로 우리가 타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 데이터 값을 모으고 있는데, 자, 이 버스 지금 여기 전시장 밖에서도 운행이 직접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약을 해서 이 버스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버스 한번 타보실게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부스들을 조금 돌아봤습니다. 재밌죠? 자율주행 쪽, 미래차, 전기차, 친환경차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또 남은 일을 잘하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차박을 하고 싶네요. 이 차박 근질병이 도져서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도날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UAM입니다. 어반 에어플레인 모빌, 도심에서 지점과 지점을 이용하는 이동수단인데 총 5명까지 탈 수가 있고 100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델명은 SA1으로서 앞에 보이는 이 UAM의 특장점은 바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 속에 이 스테이션만 만들게 되면 이동하는 데 편리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생겨날 교통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로서 더불어 실제 이 실사용 예로는 2030년대쯤 10개의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직접 택시처럼 운행하는 모습을 엿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